2030 젊은 층의 삶은 더 힘든 요즘입니다. 빚은 늘고 갚을 능력은 더욱 떨어지고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박찬영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두 나라 청년층의 부채 문제 비교해보고 해법은 없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 일단 우리는 상황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청년층도 부채 규모가 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한국과 미국 청년층이 공히 최근 들어서 부채 규모가 지금 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먼저 보면 30대 그 미국 청년층을 보면 네. 2019년 코로나 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3년간 27% 30대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그 뒤를 쫓고 있어서 네. 가장 많은 부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2030 세대고요. 네. 이제 가장 그 많은 대출 비중이 뭐냐면 학자금 대출. 미국은 이제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그렇죠.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담보 대출들을 많이 차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하니까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한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2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는데 이게 평균이고요. 네.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이후에 직장을 얻은 다음에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걸 갚는다고들 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소득만 수준이 괜찮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 증가율보다 이 학자금 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네. 이게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 가계 소득의 소득 증가율을 봤더니 2020년에 36%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학자금 대출 증가율은 2배 이상 높은 92%, 높은 증가율.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갚느라고 집을 구하는 시기도 더 뒤로 미룬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또 다른 축은 이제 소비인데 미국 젊은이들은 이제 신용카드 대출 잔액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요 정도의 밀레니얼 세대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1월에 6,750달러라고 해서 네. 3년 전과 비교해서 26%가 늘었습니다. 그 Z세대, 그러니까 더 어린 세대를 보면은 같은 게 더 증가율은 더 높고 액수는 네. 적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 사회의 주축인 X세대는 1.7% 아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이 부채 큰 부분은 바로 학자금 대출 증가하고 그리고 소비 이 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청년층 상황 좀 봐야 되겠네요. 정말 심각할 것 같긴 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제 청년 개개인의 대출이 좀 자료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 가구주 부채 규모가 있더라고요. 청년 가구주요? 네, 네네. 평균으로 봤더니 청년 가구가 8,455만 원, 그리고 네. 빚을 진 가구만 따로 떼놔서 봤더니 1억 1,511만 원 정도가 있는데 네.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2.5배 부채 규모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크느냐 이 부분인데 네. 소득 대비해서 부채 규모가 300%가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21% 조금 넘는 그런 규모라 네. 5명 중 1명꼴로는 빚을 감당하기 굉장히 벅찬 규모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세대별로 한번 이걸 띄어서 봤어요. 그래서 2001년을 100으로 놨을 때 그동안 각각의 연령층이 얼마나 부채가 늘었나 봤더니 우리 사회 허리계층인 40대, 50대는 거의 그 경제 규모 증가와 맞물려서 비슷한 규모로 부채가 늘어나는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MZ세대 저기 나타나고 있죠.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MZ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윗세대들 같은 경우 오히려 2015년 이후에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집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인데 네. 전체 그 부채 가운데 69%가 이제 주거용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네. 여기에는 갭 투자 같은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다른 큰 부분이 한 16.5%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네. 투자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한국 젊은이들과 미국 젊은이들의 그런 부채의 성질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좀 약간 짚어보긴 했지만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좀 뭐 방식도 달라지는 반면에 이제 결국은 이자나 원금까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의 굴레에 이제 빠지는 젊은이들이 가장 문제인데 일단은 소득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네.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빚의 굴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그렇죠. 큰 문제인데.
나오는데요. 이제 흔히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빌린 사람들, 네. 이 사람이 그 위험에 빠질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받아서 어제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봤더니 2030 세대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네. 1년 전보다 6만 5천 명이 늘어서 141만 9천 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운데에서 저신용자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네. 이제 취약차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 취약차주가 40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0,000명이 줄었고요. 네. 50대는 10,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젊은이들 2030 세대는 같은 기간 4만 명이 늘어서 1년 동안 총 6만 명의 취약차주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3분의 2인 4만 명을 다 젊은이들이 다 취약차주가 돼버렸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 의원이 이제 한미 두 나라를 비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현상도 있지만 이제 정부 대응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정부 대책은 좀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책이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젊은이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학자금 대출을 이걸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라는 대책을 내놔서 좀 한참 그 젊은이들의 인기는 받았지만 네네. 미국 내에서 좀 논란이 일긴 했습니다. 현실성의 문제겠죠. 이 대책을 실제로 내놨어요. 근데 네. 이제 다는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깎아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반대당인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6개 주에서 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요. 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렇죠. 네. 이게 국회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7월에 정부에서 젊은이들의 이제 비투를 포함해서 이 채무를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가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이게 원금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이자만 조정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좀 논란을 비켜간 적이 있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달부터는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 계층에 걸쳐서 채무 조정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런 비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코인 투자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다 정부 세금으로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논란이 있고 최근에 하나 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게 그동안 부동산 연끌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한동안 잦아들었던 젊은이들의 대출을 통한 주택급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줬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집을 막 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주택 가격 하락 시가 하락이죠. 끝나지 않은 금리도 상태인데 높고요. 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집을 그걸 털어내는 걸 젊은이들이 받아내는 것 아니냐. 우리의 시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